예, 아까는 좀 많이 어려웠죠. 예, 시대 직가 이론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도시구조 이론을 오늘 해버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그 1, 2월로 어차피 또 그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넘겼습니다만은 그 이번 11월, 12월 우리 기초과정은 6주예요, 6주. 그래서 전체를 끝내는 거는 뭐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뭐 어렵건 좀 덜 어렵건 간에 그런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해해야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입지인데요. 이 상호 입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입지 이론은 이제 계산 문제가 한 개 나올 확률이 뭐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여기서 상권이 뭐냐면 가볍게 봅니다. 상권. 상권 그러면은 상업 활동을 하는 곳, 장사하는 곳이죠. 장사하는 곳. 그래서 나의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지가 뭐냐? 우리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권의 획정기 밑에 우리가 흔히 취급 상품의 판매액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뉜다 그랬는데 요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조금 달라요. 정의하는 방법이. 그런데 여기 한 60%, 여기 30%, 10% 이렇게 6대 3대 1 정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럼 6천이 나오는 권역을 1차 상권. 나머지 또 3천 더 나오는 데를 2차 상권. 그 다음에 넓지만 대략 한 1,000만 원 나오는 거 3차 상권 이렇게. 그래서 밖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겠죠. 상권의 획정 기법인데요. 요거 나중에는 이게 시험에서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런데 나중에 할 겁니다. 귀찮으니까 외워버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인데 이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은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상권에 관한 이론은요. 전반적으로 뭐 조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대략 30개 정도 하시고 자,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은 자, 소비자의 분포하고 도시 계층 체계 이론과 더불어 한 나라의 도시 체계를 설명하는 거시적 분석법이다. 아직은 느낌이 안 오겠지만 나라 전체가 또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봤다 거시적이다. 즉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 중심지는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중차원 및 저차원 중심지가 있다. 보니까 얘는 중심지가 큰 거고 얘는 작은 거이겠죠. 그래서 고차 계층일수록 저차 계층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거리는 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인데 그럼 이런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론을 전개한 거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기본 용어는 좀 아셔야 돼요. 중심지가 뭐냐? 그러면 그 배우지에다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예컨대 내가 피자를 사고 싶다. 그럴 때 우리 동네에 피자집이 하나다? 그럼 그게 중심지요, 그게. 나는 주민등록 등본을 좀 떼고 싶다. 그게 이제 서비스죠. 재화가 아니고. 그럴 때 그러한 서비스 또는 재화 이런 걸 공급하는 지역이 중심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민센터가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중심지라 한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건 뭐냐?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고객들이 왔다 갔다 통행하는 최대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재화의 도달거리라 그러고요. 최소 요구치는 뭐냐? 어떤 중심지가 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자,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요거 두 개는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밑줄.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성립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큰 의미는 없고 자 이제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려버릴게요. 설명.
뭔 말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요. 여기 이제 피자집이 하나 있다고 쳐요. 피자. 자, 그럴 때 이 피자집에 오는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지도에다 표시해 봤더니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5km요, 5km. 그럼 이 사람은 차를 끌고 왔건 뭐 걸어서 왔건 간에 어쨌든 우리 피자집으로 와가지고 피자를 들고 갔어요. 그럴 때 이 피자라는 재화가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5km죠. 그래서 이거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 피자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하 얼마가 돼야 되느냐? 3천만 원. 왜냐? 그 중에 마진이 절반이어서 1,500 남아요. 그런데 1,500 가지고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사장인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하고 월급 주니까 1,000만 원 나가. 나는 500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서 3천을 버는 시점까지를 따져봤더니 대략 2kg 정도면은 3천을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요. 크면은 여기 이 중심지는 장사가 적어도 매출액 3천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뭐 한 1억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중심지가 망해서 없어질까요? 성립 가능할까요? 성립 가능하죠. 네? 그런데 반대로 예컨대 여기가 분식집이에요. 분식집. 그래서 먹고 살려면 최소한 3천은 벌어야 돼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가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3천을 벌려면 반경 얼마까지 가야 되냐? 10km. 이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런데 산에는 사람들이 라면 먹으려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힘들어서.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가 얼마냐? 재화의 도달 거리가 500m, 0.5km. 그러면 매출액은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3천이 아니고 300밖에 안 나오겠는데 이거 매출액이 그렇게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오히려 작아. 그러면 이 집은 계속해서 중심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망해서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돼야지 중심지가 성립한다라는 건 지극히 자명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고 넘어가 보자. 아마 큰 의미가 없고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이야기할게요. 네. 자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멀고 거리는 멀다네. 거리는 멀어. 저차는 가깝다. 고차일수록 규모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간다. 기능이 많다는 이야기죠.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숫자는 피라미드형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걸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서비스 입지라 생각하지 말고 행정구역이라 생각해 보죠. 행정구역. 그럼 고차원 중심지가 어떤 거냐? 고차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거, 특광도 정도로 보자고요. 그 다음 중차원 중심지가 뭐냐? 요거는 시군구 정도로 보자고, 시군구. 그 다음에 저차원 중심지가 뭐냐? 리나 동으로 보자고, 리나 동. 그럴 때, 여러분, 하나의 특별시에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가 25개 있습니다만은, 10개 있다고 치죠. 대전 같은 경우는 4개 있잖아요, 4개. 4개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10개라 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시군구에 20개의 리나동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의 특별시에는요, 리나동으로 따지면 몇 개가 있단 말이냐? 이런 게 20개짜리가 10개니까 200개가 있다는 이야기네. 200개. 그러니까, 저차일수록 중심지 수가 많고, 고차일수록 점점점
작아진다 그 이야기죠. 자, 잘 아시죠? 여러분 그 고차원 중심지 특별시나 광역시는 거리가 가까울까 멀까? 멀어요. 설명 끝났어. 그 다음에 규모는 작을까 클까? 아, 리나 동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시에서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고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하죠. 예. 그런데 저차 같은 경우는 거꾸로 거리가 가깝죠. 거리가 가깝고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제공하는 기능은 다양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면은 싸그리다 이해가 되더라. 자, 그럴 때 여기 중차원이 허용하는 저차 중심지는 20개인데 이런 중차원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는 20개보다 많이 담는 게 아니고 적게 담아서 10개밖에 포함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의 수는 20개인데 고차 중심지는 중차원을 10개밖에 못 담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포용하는 숫자는 점점 적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다음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계산 문제로 아주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 그럼 오늘 계산 문제를 풀 거냐? 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일단 레일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라고요? 소멸력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해보자고. 자, 소매가 뭐예요? 소매. 도매 소매할 때 소매는 물건을 판다는 이야기죠. 판다. 물건을 파는 것도 인력이라는 게 있다 그 이야기죠. 인력. 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도 인력이 작용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모형으로 두 개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두 도시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 자, 다음에 요거 기억해야 돼요. 두 도시의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사이의 소비지역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자, 기억할 게 꼴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니까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했다라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로는 중심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 인력, 끌, 인자, 힘, 력자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고개까지 다 끌어오고, 작으면 작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깔짝깔짝.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만 내려온다 그게. 이해하신 거죠? 일단 서술형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게 나와. 이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모형이 있다라고 봤을 때 A 도시가 좀 크죠? 그림 보니까. 뭐 DA, DB 여러분 이거 뭐 느낌이 오세요 이거? PA, PB 느낌이 옵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디스턴스에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B로부터 분기점 거리. 요거는 이제 P풀로 해서 인구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가 힘들어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 오니까 이 공식 이거 외우고 싶어요 이거? 네? 그래서 구매지향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매지향 비율을 이렇게 공식을 써놨더라. 우와, 미쳐버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기본서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고 원칙대로 저는 원칙이 아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레일리가 있고요. 오늘은 레일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텐데 자, 레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컨버스가 있고 자, 먼저 한번 쭉 훑어볼까요? 그다음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 있죠. 이 셋 다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공식은 미쳐버리겠죠 이거. 이렇게 풀어서는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힘들어해. 그래서 이 세 명의 계산 문제를 각각 다르게 풀어 세 가지로.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하죠. 다 똑같아요. 셋 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했다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 네. 만유인력? 이거 어렸을 때 우리 공부했어요. 자,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죠. 힘, force. 요거는 중력상수라는 거죠. G, gravity.
여러분 9.8 뭐 이렇게 외웠던 거. 그 다음에 곱하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 질량에는 비례합니다. 질량. 그런데 또 질량이란 말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저는 몸무게로 할게요. 몸무게. A라는 물체의 무게, B라는 물체의 무게. 원래 이제 과학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질량인데, 질량. 근데 뭐 과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풀어본다면은 여기 이제 풀릴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예를 들어봐라. 자, 아직 허프 안 배웠죠? 그래서 이거 풀어버릴게요, 그냥. 어떻게 풀어버리느냐? 이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걸 뭐 풀어버릴게요. 이거보다 좀 쉬운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좋아요. 어차피 이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조금 쉬운 문제를 하나 예를 들게요. 아예 기출 문제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풀기는 너무 어려워져. 점포가 3개나 있어서.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를, 예를 제가 직접 들죠, 뭐. 자, 공식 여기다 놔두고요. 예컨대, 여기 이제 A 도시가 있고요. 예컨대 신규 점포가 있고, 여기 이제 기존 점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여기 이제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기존 점포는요.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은 5,000명이라 칠게요. 신규 점포는 인구가 얼마냐 9,000명이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이 시장에서 기존 점포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요거는 좀 바꿀게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규 점포가 있고, 기존 점포가 있다라고 치고, 똑같이. 여기 신규 점포가 있어요. 뭐 A 점포라고 해도 되고. 자, 기존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인구가 얼마냐. 여기. 아까 제가 여기를 500으로 했는데 400으로 할게요. 400. 여기는 얼마냐? 900이다. 900. 또는 9,000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4,000이다. 자, 여기 시장에서 기존 점포까지 거리가 얼마냐? 2km. 그 다음에 여기 신규 점포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얼마냐? 3km. 그럴 때 이 신규 점포가 이 시장의 고객들을 얼마 정도를 몇 퍼센트 정도를 데려갈 것이냐 또는 상권의 분기점은 어떻게 나누겠느냐 몇 프로씩 나눠 갖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뭐야 이거? 요건 또 나오고 여기는 지워졌네. 여러분 뭐 그럼 다시 또 그려야 되겠네 저거. 만유인력 법칙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거 특이하네요. 그럼 여기다 그냥 쓸게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장에 있는 고객을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죠, 힘. 이걸 신규라 그럴게, 신규. 자, 여기서 끌고 가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기존이라 그럴게, 기존. 그럴 때 힘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느냐? 궁극상수 G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3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 또는 인구수에는 비례한다, 9,000에 비례한다 그 이야기죠. 여기 기존 점포가 끌고 가는 힘이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여기 인구수에는 비례한다 그 이야기죠. 아니 선생님 여기 양쪽에 중력상수 G는 왜 안 썼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죠. 이거는 비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G가 둘 다 있어도 약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쓸 필요가 없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3의 제곱이 9죠. 그래서 여기는 힘이 얼마냐? 1000. 여기는 2의 제곱이 4죠. 여기도 힘이 얼마냐? 1000. 이 이야기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신규 점포는 이 시장에
몇 프로까지를 흡수할 수 있단 말이냐? 50%. 기존 점포도 몇 프로요? 50%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 기술 문제예요. 대략 한 7, 8년 된 거죠. 네. 한 10여 년 근처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다시 말해서 제 이야기는 지금 이거죠. 이와 같이 말이죠. 어려운 공식을 가지고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뉴턴의 만유인력 공식만 잘 이해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 다음에 분기점 모형, 그 다음에 허프의 중력 모형, 다시 말해서 중심지 이론이죠. 거기까지를 싹 다 정리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만 믿고 이런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힘들어서 하겠어 이거? 외우지 마시고 요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여기 G는 없다 생각하면 돼 이거. 네, 그래서 결국 분모에는 거리 제곱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덩어리, 무게, 질량. 그래서 상권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인구수, 상권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거리는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서술적으로 설명한다면, 자, A 점프가 크죠. 이 안에 고객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A는 힘이 세겠죠. 그럼 멀리 있는 고객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요거 B는 상권의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들만 데려가죠. 그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 상권이 큰 A로부터는 멀리 있고요. 상권이 작은 B로부터는 가까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레일리 이야기예요. 요걸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친구, 레일리 친구 컨버스인데, 요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싹 다 해결해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다음으로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죠.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요거 개념은 조금 읽을 필요는 있어요. 이거 시험에서 서술형으로도 좀 내거든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프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중심지 이론이 대단히 거시적 분석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비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점포의 체계는 수요자의 개성이나 성향 등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시험에 나왔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당연하죠. 멀리 갈 생각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적당한 거리의 고차원 중심지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 예컨대 간단합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집. 우리 집인데 여러분 저는요 물건을 살려고 그럴 때는 당연히 가까이 있는 구멍가게 들어가. 구멍가게. 구멍가게를 들어간다. 자, 그런데 만일 좀 멀더라도 이쪽에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차 끌고 갈 때는 여기 길거리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딱지 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멀더라도 여기 저차원 중심지 이거를 지나친다 그 이야기. 저차원을 지나치고 고차원 중심지로 갈 수도 있다. 소비자는 가까운 곳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A, B 두 점포 중 A 점포로 소비자가 구매하러 갈 확률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뭐 복잡해 보이죠? 하나도 안 복잡해, 이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자, 소비자가 A 점포로 쇼핑, 구매하러 갈 확률은 A 점포의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다시 말해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한단 말이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이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공간 마찰 계수에 반비례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라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작아지고, 거꾸로 교통 요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마찰이 커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마찰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뭔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거 어려워도 그냥 풀어버리자고 이거. 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도 돼요. 이거 지금 3월 4월 달에 풀어야 될 이야기예요 이거. 자 여기 A 점포가 있어요. 여기 이 B 점포 시장이고요. 여기 B 점포가 있고요. 여기 C 점포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림을 그려볼게요. 화폐 모형을 활용한 X지역의 주민이 X지역이네 X지역 여기가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추정 매출액 그랬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확률까지만 딱 구할게. 확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랬는데 X지역의 현재 주민은 얼마냐? 이게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 그 다음에 1인당 할인점 매출액 그러면 이제 35만 원인데 됐고 공간 마찰 계수는 얼마냐? 2. 이렇게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죠.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 구매한다. 자 그럴 때 A 할인점이 얼마냐? 봤더니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거리는 5km. 자 B 할인점은 300제곱미터이고요. 여기는 10km. 그 다음에 C 할인점은 450제곱미터이고 여기는 15km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A가 끌고 가는 힘이 있겠지. 힘. 그래서 힘 A라고 치자. 자 B가 끌고 가는 힘이 있겠지. 힘 B라고 치자. 자 C가 끌고 가는 힘이 있겠지. 힘 C라고 치자. 자 그럴 때 아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는 뭐라 그랬죠? 반비례하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뭐냐? 5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매장의 크기 여기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거리의 제곱 그럼 10의 제곱이네. 반비례.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리의 제곱이 얼마? 15의 제곱. 450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는 5, 25니까 계산하면은 50 약분하면 요렇게 떨어지겠네 뭐. 5, 25로 일단 50만 나누면 2개니까 요거 일단 10으로 약분하면은 30 되겠네. 그럼 남아있는 10으로 또 약분하면은 3 되겠네. 3. 그 다음에 요거는 15로 약분하면은 45가 3개 남잖아요. 30. 그 다음에 또 15로 약분하면 2개 남네. 2개. 그러면 자 전체 힘은 얼마예요? 전체 힘. 전체 힘은 이런 걸 확률이라 그래요. 요거하고 요걸 더한 거니까 전체 힘은 20 더하기 3 더하기 2네. 요거에 대해서 A가 끌어당긴 힘은 얼마? 20. 그러면 25분의 20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25분의 20? 이게 몇 프로겠어요? 요거. 양변에 4를 곱해. 분모 분자에. 사칙 연산에 의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나? 결과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100분의 80 아닙니까? 그래서 몇 프로라고? 80% 이렇게. 그래서 답은 80%겠지, 80%. 요 4,000명이 80%, 4, 8, 2, 32, 32,000명. 그래서 여기 계산 보니까, 뭐 좀 복잡하게 했는데, 방문 확률은 몇 프로? 80%.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답이 얼마라고? 2번이니까 80%네. 80%. 매출액은 계산 안 했어요. 매출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정말 편하게 들으세요. 4,000명의 80%니까 매출액 계산은 이렇게 하겠죠. 4,000명의 80%가 간다. 4, 8, 2, 32, 3,200명. 곱하기 아까 인당 매출액이 35만원? 35만. 곱하면 뭐 11억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지 뭐. 여러분 지금 공부를 시작한 지가 3주 되신 분도 있고 입문과정부터 들었다면은
한 달 조금 넘은 분도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는 뭐냐. 이런 거를 풀 때, 이 허브 같은 걸 풀 때,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는 이건 너무 힘들다. 에? 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한다고요. 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건 이 만유인력 법칙 공식 하나 가지고 지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계산해 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허프의 중심지 이론 또는 중력 모형 또는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많아 이거. 그래서 요것들을 싹 다 계산할 수 있다. 나중에 공부가 좀 되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까지도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산을 설명한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하면 유형별로 정리하면 계산 문제가 그리 두려울 거 없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유튜브에 와가지고 글을 남긴 분도 있어. 들어가 보세요. 농담인가 진짜인가. 제가 계산 문제만 보면 울렁증이 있었던 아줌마인데 교수님 만나서 너무 쉽게 계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수도 없이 만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저를 믿고 그냥 오시면 돼. 제가 원래 뭐 어렸을 때 수학을 워낙 잘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쉬워요. 물론 우리 연세 많은 수강생분들이 남자분 여자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쉽겠어요. 산수나 수학책을 떠난 지가 40년 30년인데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요. 왜?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여기까지 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만 알면 어쨌든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으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 이거 안 중요해요.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점포의 종류와 입지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용어만 아시면 돼. 용어. 아주 단순한 용어인데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외울 텐데요. 점포의 종류에는 이제 여기 점포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 관습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총 7가지인데요. 오늘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 힘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야 돼. 여기 힘은 중심지요, 중심지. 요건 모일집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예요. 그러면 집재는 뭐냐? 그냥 아무데나 있을 제자거든. 아무데나 모여 있으면 돼. 꼭 중심지가 아니어도 아무데나 모여 있으면 돼요. 산재성 점포는 뭐냐 하면 이산, 흩어질 산자거든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한 점포요. 흩어져 있는 게. 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건 뭐냐? 국부적이 좁은 지역이란 이야기죠. 아니 뭐 우리가 여러분 병원 가도 국부 마취 그러면 여기만 마취해 가지고 여기가 멍하잖아요. 전신 마취 그러면은 뭐 아예 의식이 없고 드러나 있는 거고 수술 끝나도 한참 있다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부 그러면은 좁은 지역이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점포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만 알면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럴 때 의미 보죠. 이건 배우지. 중심부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점포죠. 그래서 이해도 좀 봐두셔야 돼. 이해까지. 예, 고급 음식점이나 도매점, 백화점 이런 것들이다. 제가 지금 우리 종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종로 근처에 보석점 많죠. 백화점도 가까이 가면 롯데본점, 신세계 본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집 심성 점포라 그래. 이런 점포를. 집 재성 점포는 뭐냐?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중심지가 아니어도 아무데나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돼. 모일 직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행들이 보통 큰 사거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공구점 여러분 그 구로 공구센터 아세요? 거기 공구점 점포가 한 1,500개가 모여 있어요. 가구점 보통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집 재성이라 한다. 자, 산재성은 뭐죠? 서로 분산 입지하여야 유리한 점포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소매 점포, 약간 비속어 같긴 한데 구멍가게, 이런 거. 다른 말로 구멍가게. 이런 걸, 산재성이라 하죠. 잡화점, 어물점, 과자점, 조미료, 양화,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이발소, 세탁소, 이런 거. 이런 거. 곡부적 집중성 점포죠. 그래서, 요거는 시골에 모여 있는 거, 시골. 좁은 지역이 뭐냐? 시골이라고 볼 수 있겠지, 시골. 시골에 모여 있는 게 뭐냐? 곡부적 중심지에 모여 입지에 유리한 거, 그랬죠? 그래서 주로 농기구 파는 곳, 어구, 뭐 낚싯대라든가 그물 파는 거, 또는 석재, 철공소, 비료, 종묘 이런 거 다 시골에 읍내에 장터에 있겠지 뭐. 그게 그 좁은 동네에 중심지에 있다니까요. 국부적 중심 집중성 점포예요. 그다음에 자 구매 관습에 따른 점포의 분류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편의품점이 있습니다. 편의품. 그래서 이 편의품을 다른 말로 생필품이라 그래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뭐 국물이라도 끓이려면은 콩나물이나 두부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도보로 10에서 20분 정도 거리고 상점의 접근성은 거리보다 중요하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 주로 저차원 중심지 그러면 우리 동네 근처 이런 이야기죠. 거래 빈도가 높고 이윤은 낮다. 그래서 마진은 박하지만 뭐 매일 사러 가는 매일. 선매품점은 고를 선자예요. 살매자. 물건을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골라서 사는 거야. 골라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우리 메가랜드 오니까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은 잘생겼네. 이 사람은 설명을 쉽게 하네.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어 보이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고르는 거.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산매품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 모양, 품질 등 여러 상점을 통해서 비교해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는 상점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로데오 거리예요. 로데오 거리 가면은 옷장사들이 쫙 길가에 있잖아요. 한 100개? 그럼 우리가 무조건 처음 가자마자 들어가는데 사는 겁니까? 아니고 뭐 가서 한번 입어보고 또 나와서 뭐 쟁이를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가자 로데오 거리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구나 부인용 의상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산매품에 가깝더라. 산매품. 전문품이죠. 전문품은 뭔가 좀 고가품일 것 같죠. 고객은 상품의 특수한 매력을 찾아 구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품은 가격이 좀 높고요. 유명한 상품, 그래서 다른 말로 유표품이라 그러는데 이게 명품,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양복이다, 고급 향수다, 고급 카메라다,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요건 이해하시겠지만 요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 양복도 브랜드가 좋은 것들은 뭐 한 벌에 몇백 하죠. 카메라요? 좋은 거는 지금도 한 3천만 원 합니다. 3천. 필름 카메라가 독일의 리노프 테크니카라고 제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공부를 한 10년 했거든요. 잘 알죠. 필름 카메라인데 지금도 한 3천 해요. 렌즈 몇 개 하면은 한 4천, 5천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매니아,
미친 사람이 아니면 안 사죠. 예. 핸드폰 카메라는 공짜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왔으니까 뭐 우스갯소리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배병우 씨라고 소나무 작가인데요. 홍대미대 교수죠. 그분이 이제 사진 한 점을 팔면 보통 이제 1억 합니다. 1억. 미국에도 많이 팔려요. 그분은 유명해서. 그분이 쓰는 카메라가 리노프 테크니카라는 독일 필름 카메라인데요. 필름 크기가 세로가 6cm요. 저도 뭐 그 중형 카메라라 그러는데 6cm, 가로가 12cm예요.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를 많이 찍는데, 그래서 612라 그러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뭐 한 3,000원치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급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업. 상업용 동사의 부지 선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 나중에 외우기 해드릴게요. 이거 설명도 할 거고.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를 나중에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중요하죠. 가능매상고의 추계 방법은 중요한데 지금은 못해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안 돼. 특히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중형모형.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돼요.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회귀모형, 회귀분석.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감정평가까지가 좀 돼야 돼.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공업입지론이죠. 공업입지론은 이제 공장의 입지를 어떻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 공업입지론에서 대표적인 게 이 배버예요, 배버. 이 배버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래쉬는 이 배버의 비교, 대응해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배버의 입지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필요 30개. 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배버의 입지론은요, 용어부터 보자고.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 보면요, 공장의 위치는, 입지가 위치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배버는 비용이 적게 들수록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배버는 이런 생각을 해봤겠네요. 자, 이제 읽어보죠. 그러고 설명드릴게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서 공장 입지가 결정된다. 여기서 이 수송비라는 거는 원료 제품의 무게, 원료 제품을 수송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고요. 자, 이게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될 부분인데,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송비하고 임금하고 집정력인데, 그 중에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럴 때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수송비는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2번하고 3번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 이걸 이제 기억해야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억해야지 나머지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래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을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쉬워요, 이거.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배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야, 공장이 비용만 줄이면 다냐?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최적 입지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배버 입지론이 공급 측면의 생산비만 치우쳐있다는 걸 비판하고, 배버를 비판했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수요 측면의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담인데요. 배버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인상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거예요? 뭔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일어나서 잘 때까지는 성실하게 일만 하죠. 그런 느낌. 이 레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성실한가요? 아니면 뭐 맨날 와인 마시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뭐 쾌활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가요? 후자죠. 또 독일하고 프랑스는 앙숙이에요. 전통적으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아니 뭐 1차 대전 때는 독일이 프랑스를 완벽하게 쓸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버가 최소 비용을 주장하니까 레시는 기분 나쁘니까 베버를 비판하면서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뭐 되겠네. 그죠? 그린 이런 건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까지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부의 입지론에서 이게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부의 입지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배부의 입지론이 뭐였죠? 최소 비용 이론이죠. 배부. 그러면 공장이 쓰는 비용 뭐가 있다고? 첫 번째는 수송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 세 번째가 집적이익.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없어요. 집적이익은요, 어떤 지역에 공장이 한 개 있을 때보다는 100개, 200개가 모여 있으면, 이렇게 공동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공동으로 물류를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이익이 있다. 그런 걸 집적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럴 때, 뭐 공장이 어떤 위치에 모여 있건 모여만 있으면 이익이 되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송비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원료의 위치라든가 제품 판매 시장의 위치에 가까울수록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송비 최소화 지점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수송비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봤죠? 원료 또는 제품 요것들의 무게가 가벼워야 수송비가 적게 들겠죠? 두 번째는 원료나 제품의 수송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봤죠. 제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기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공업지 입지에서요, 이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 지향형을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느냐?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요게 그러면 안 외웠을 때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불안하겠죠. 또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베버가 만든 건데요. 원료 지수만 이해하면 이건 외우지 않아도 100%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거하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료 지수를 기억하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고요.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자, 원료 지수는 분모는 제품의 중량이고요. 분자는 이제 원료의 중량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용어들이 많죠. 원료 지향형은 원료지를 향해서 공장에 가는 걸 이야기하고요. 시장 지향형은 시장지를 향해서 공장에 가. 즉 공장이 원료지 근처에 있을 거냐, 시장 근처에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는 뭐냐?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죠. 이거는 원료를 넣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럴 때 100톤의 원료를 넣는데 제품이 30톤 나왔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네요. 이런 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네.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는 뭐냐? 중량 증가 산업은 맥주나 콜라처럼 흔히 물장사예요. 1톤의 콜라 원액 가지고 물을 섞어서 20톤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생산 과정의 중량이 늘었죠. 자, 그럴 때요. 우리가 베버처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아까 어쨌든 간에 수송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럴 때 수송비는 원료나 제품의 무게가 영향을 주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 거리가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자, 원료나 제품의 무게를 봤더니 중량 감소는 원료가 무겁네. 그러면 원료의 수송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료가 있는 곳에서 멀리 공장을 둬야 되겠어요? 가까이 둬야 되겠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료 장량이에요. 쉬워. 똑같은 1km를 갈 때 원료의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야. 원료 수송비, 이게 제품 수송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료 장량이다. 특히 시멘트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예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쪽에 시멘트 원료가 많죠, 석회석.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은 싹 다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삼척부터 해가지고 단양 정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백두대간 태백산맥. 그래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런 걸 원료 장량 산업이라 한다. 그럼 반대로, 자, 중량 증가 산업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원료와 제품의 무게를 봤더니, 제품이 무거워, 이번에는. 그러면 제품의 수송비를 줄여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면 제품의 수송 거리가 짧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청량음료, 이런 건, 공장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자, 산 속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근처지. 그러니까 옛날에 코카콜라 바틀링이, 독산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독산동. 시흥 위에, 독산동. 그래서, 수도권 바로 근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시장 근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어요. 뭐만 알면, 요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핵심 이론하고 원료 지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원료 지수는 그럼 어떻게 기억하란 말이냐? 아니, 여러분, 그 대부분의 공장이, 내일 모레 이제 구정인데, 구정에 떡하러 가기도 떡 안 하십니까? 떡 공장에 가면은 여기 떡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떡이 나오잖아. 이게 다라이에. 가래떡. 그럼 원료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원료를 밑에서 쑤셔 넣는 거예요? 위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서 집어넣지, 원료. 제품은 어디로 나와? 아래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료가 위에 있다니까요. 제품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뭐 이게 외울 게 뭐가 있어. 가래떡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모든 기계는 위에서 원료를 탁탁탁 털어넣으면 제품을 아래에서 이렇게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고요. 여러분 아직 메타 인지학습 문제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조금 쉬셨다가 핵심 정리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